시작하겠습니다. 네, 로버스트 체인지 캡셔닝이라는 논문을 가져왔고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전 연구실에서 여기서 제시하는 클레버 데이터셋 중에서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셋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이제 코드 레벨에서 구현해본 경험 덕분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 논문을 가져왔는데 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깊어서 좀 어려움을 사실 겪고 일단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것이 변화했는지 라벨링되는 센텐스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듀얼 어텐션 모델 그리고 다이나믹 스피커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듀얼 다이나믹 어텐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의 옵젝티브는 특정 물체가 변화한 걸 가지고 이 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제 보조적인 인간 휴먼 언더스탠더블한 센텐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센텐싱, 캡셔닝, 센텐스를 생성하는 캡셔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이제 주요하게 포인팅하는 부분은 저희가 캡셔닝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라벨링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서 그 LSTM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를 볼 것인가.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이미지에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당시에 스토캐스틱 하드 어텐션과 스토캐스틱 소프트 어텐션 두 개의 모델을 제안해서 어디를 어느 범위로 보고 언제 볼 것이냐 이걸 LSTM 모델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인데 제가 좀 더 이해가 깊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추후에 조금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플리커 8K 그리고 플리커 30K 그리고 MS 코코 데이터셋 위에서 이제 매트릭 밸리데이션에서 당시 소파를 2015년에 달성했었던 논문이고 이 논문에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을 이용한 LSTM 모델, 어텐션 기법을 이용한 LSTM 모델이 이 논문 일부로 굉장히 유용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문은 이제 다음 베이스가 되는 논문인데 DDLA라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제시한 논문인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서는 어텐션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앵글이나 이미지 앵글이나 오그멘테이션 기법에 조금 관계없이 이 어텐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2018년 추후에 나온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픽셀와이즈로 어디에서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앵글의 변화 없이 이제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또 이제 인코더와 LSTM 디코더를 이용해서 센텐스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실생활 데이터, 한 쌍의 실생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뭔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좋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치가 좀 단점으로 가지고 있고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이때 이 이미지들이 이제 실생활 데이터인 건 좋은데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CRT 페이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 페어를 보고 사람들이 직접 라벨링을 해서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제 로버스트 체인지 캡셔닝 논문에서는 이 논문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미지 페어에서는 모든 변화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없는 데이터셋도 구분을 해서 이 한 쌍의 데이터는 변화가 없어. 이것도 검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는 이 디스트랙팅한 씬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할 수 있고 가장 큰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컬렉션 과정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얻기 위해서 휴먼 노테이션이 필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고 그리고 이미지 페어가 보시면 앵글이 항상 같죠. 그래서 픽셀 와이즈로 하기 위해서 같은 앵글에서의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이
빅포인트 시프트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텐션 기반 모델 대비해서 이 로버스트니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로버스트라는 개념은 일단은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앵글 변화에 대해서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체인지 클랩 체인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앵글을 계속 바꾸면서 변화가 있든 없든 앵글을 계속 바꾸면서 이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뷰포인트에 대해서 로버스트 한 거. 예, 맞습니다. 네. 인풋이 마스크가 같이 들어가요. 인풋이 일단은 이미지 두 쌍이 인풋으로 들어오고 마스크가 마스크 또한 인풋으로 들어가요. 픽처 벡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뭘 의미하는 거죠? 마스크는 그냥 이미지 씬에서 픽셀 와이즈로 뺀 다음에 조금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죠. 그럼 저 점성 화살표는 뭔지 찾아냈다는 뜻인가요? 그 마스크 부분이 뭔지. 그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피처에서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에서 얘를 빼서 이것을 이제 오브젝트 디퍼런스의 프록시로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지적을 해주죠. m이 i1-i2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아마 뺀 걸로 알고 있고, 이 이미지를 갖다가 조금 보강하는 작업을 같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은 사용하려면 같은 뷰포인트여야 된다는. 네, 정확합니다. 약간 CCTV나 이러한 고정된 형식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활용한 다음에 이제 CRT 갖다가 사람들이 직접 레이블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버 데이터셋 마지막 백그라운드로 클레버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저명한 저스틴 존슨의 논문이고 2017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렌더 엔진 많이들 쓰시는데, 블렌더 엔진 이미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블렌더 엔진을 통해서 임의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저장을 합니다. 제이슨 파일로 이게 저장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오브젝트가 누가 앞에 있고, 이 센터 값이, 이 한가운데 센터 값이 누가 앞에 있고, 어떤 오브젝트 앞에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생성된 오브젝트는 보통 라지랑 스몰 사이즈 두 개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표면 재질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렌더링이 굉장히 빠르고 물체들의 특성, 위치 관계를 이제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이 논문의 정수라고 하면 제가 뒤에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LSTM을 세멘틱 미닝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저 인풋, 예를 들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equal number of large things and metal spheres, 그래서 구가 쇠로 된 구랑 이제 큰 물체, 이게 small things, large things에서 두 개의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가 실제로 같은가, 이런 질문을 그냥 세멘티컬리하게 휴먼 인풋으로 주면 이걸 해석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정수인데, 실제로는 이 구조도 굉장히 저명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클레버 데이터셋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상세한 제이슨 파일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생성할 수 있는 용도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 로버스트 체인지 캡셔닝이라는 논문에서는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셋이라고 이를 명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바뀌는 거, 그리고 바뀌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앵글만 바뀌고 물체들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변화하는 타입과 한 가지의 디스트랙터 타입, 물체는 바뀌지 않았고 앵글만 변화하는, 이러한 것을 검출할 수 있게 6개의 타입을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체의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재질이 바뀔 수도 있고, 없었던 물체가 생길 수도 있고, 있던 물체가 없어지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아니면 그냥 아예 바뀌지 않는 경우의 수, 6개의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서로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뭐 컬러랑 실제로는 컬러가 바뀌었는데 이제 프레디키드한 게 이제 컬러라고 잘못 알아맞힐 수 있는 이러한 컨퓨전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있고, 바뀐 거랑 네네 뭐랑 뭐가 제일 헷갈려 하고 있었어요. 네, 무브랑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잘 안 맞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였는데 이게 뭐 디스트랙팅 한다고 프레딕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디스트랙터가 뷰포인트 변화를 말하는 거죠. 물체는 가만히 있고 뷰포인트가 바뀐 걸 말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이 물체가 바뀔 때도 뷰포인트는 계속 바뀝니다. 뷰포인트는 항상 바뀌고 있고 디스트랙터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뷰포인트만 바뀌고 약간 속이는 애죠 사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이 네네. 이게 다른 그 3D 비전 테스트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건데 네. 물체가 움직이는 건지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지 그 앰비규이티가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처리를 안 해준다면 무브랑 그냥 단순히 뷰포인트가 옮겨주는 거랑 네. 헷갈려서 저게 둘이가 스코어가 좀 높게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정확한 접근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무브랑 디스트랙터 할 때 코드 레벨에서 블렌더에서 카메라 옵젝티브를 -2에서 이 정도까지만 그렇게 큰 범위로 움직이진 않게 해주고 그래서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만 주고, 사실 근데 그 정도 범위에서도 뭐 얘네가 좀 바뀌어 보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 생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 정도 뭐 엄청 크게 뭐 60도 회전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주지 않고 약간 흔들리는 정도 범위 안에서만 줄 수가 있고, 이것도 코드 레벨에서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게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다 저걸로 통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회색 배경. 뷰포인트를 옮긴다고 치면 배경이 있으면은 뷰포인트가 옮겼을 때 이게 뷰포인트가 바뀌는 건지 물체가 바뀌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코드 삶에서는 요런 스튜디오 가보면 요런 선인데 모서리 없는 이렇게 둥그런 이러한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필름을 뒤에다 깔아놓고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너무 뒤로 빼면 뭐 앵글이 잘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명도 여러 군데서 비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조절할 수 있는. 네, 그 디스트랙터에서 그 파라미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카메라 앵글도 -2에서 2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이 조명을 2개에서 4개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개수 랜덤 또는 이제 디스트랙팅하는 앵글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할 때는 이걸 안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명값을 바꾸지 않고 실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카메라 앵글만 바꿔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조명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이 논문 안에서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저게 신테시스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로 다 찍은 건가요? 신테틱 데이터. 네, 클레버로 생성을 옵젝트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네, 코드 레벨에서 성정을 굉장히 저스틴 존슨 씨가 공개를 잘 해주셔서 이 코드를 굉장히 잘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되게 웃긴 거는 이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 셋은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 바뀌는 6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서 이거는 직접 코드를 짰었습니다. 근데 그 코드 바꾼다는 게 블렌더에서 파라미터 같은 거를 바꾸는 거. 이게 얘네들을 생성할 수 있는 코드는 공개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개는 안 합니다. 컬러를 바꾸거나.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안에 코드 레벨에서 펑션 레벨에서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이제 구현하는 역할을 만들었었는데. 쟤네들은 블렌더 파라미터 있지 않냐라는 거. 이미지에서 이제 바뀌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미지를 생성한 코드 레벨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블렌더로 가서 그 블렌더의 파라미터들을 바꿔서 새로 생성하는 건지. 저 이해 못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원래 이미지가 있고 이게 체인지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바로 체인지되는 코드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래 이미지를 생성했던 블렌더 코드로 내려가서 그 블렌더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해서 새로
그게 맞죠. 이미지를 가지고 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블렌더 상에서 얘를 만들고 그다음에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디스트랙터 같이 카메라 빅포인트에 로버스트 해야 되는 이유가 네. 뭔가 이런 걸 나중에 적용을 했을 때 네. 뭔가 CCTV도 어쨌든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걸 로버스트 해야 하는 건 좀 있다는 이런 네.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되는 건지 좀 갑자기 궁금해요. 논문상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논문을 약간 커버업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앵글이 변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게요. 앵글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앵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디텍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범용성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앵글이 바뀌는 모델 자체가 그렇게 안 바뀌는 모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안 바뀌는 모델에 비해서 이 어큐레시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회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모델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에 본 거예요. 1번. 아까 전에 아마 화면 안 보인다. 네. 그게 뷰포인트가 바뀌는 게 네. 각도로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전체 씬 중심으로 이렇게. 씬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설정돼 있었고 거리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앞뒤나 뭐 이런 거는 안 바뀌고 그냥 거리는 일정하게 그냥 각도만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거리는 고정해서 각도만 바꿨거든요. 근데 거리도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거리가 조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데이터셋의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배경이 생각보다 작아요. 이 뒤에 종이가 작아서 그걸 조금 되게 조절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저 예시는 거리가 이건 거리가 그렇긴 하네요. 아마 거리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이제 그냥 카메라 디스턴스 자체가 짧아진 것 같은데. 양쪽 다 짧아져서. 근데 저렇게 거리가 뭐 확대되고 하더라도 그런 트루스는 아무것도 안 변했다라고 얘기하던가. 예, 그거는 항상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좌표상에 물체를 생성할 때 그 좌표값을 대조해서 센터라인의 그 좌표값을 대조해서 서로 누가 앞에 있는지 누가 뒤에 있고 어떤 애가 뭐 되어 있는지를 서로 제이슨 파일로 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듀얼 다이나믹 어텐션 모델이라는 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듀얼 어텐션과 다이나믹 스피커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듀얼 다이나믹 어텐션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CNN으로 통과시킨 이제 이미지 피처고 이 이미지 피처를 이 이미지 피처를 이제 그냥 뺍니다. 그냥 빼서 이 뒷버런 이미지 피처의 차이를 뒤에다 콘캣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페셜 어텐션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 이 듀얼 어텐션이 이제 변화한 곳들을 이제 찾는 어텐션 맵을 이제 측정을 하고 이 어텐션 맵을 가지고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스피커가 이 문장 구조를 생성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뺀 다음에 이 이미지 피처를 그대로 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포 피처, 애프터 피처 뒤에다가 이제 그대로 붙여서 그 다음에 얘를 시그모이드, 엘리멘트 와이즈 시그모이드를 썼다고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쓴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글로벌 노멀라이제이션의 인트로듀싱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조금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글로벌 노멀라이제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엘리멘트와이즈 시그모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STM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LSTM 모델과 이 A가 뭐였더라? 네, 어텐션 맵입니다. 어텐션 맵과 어텐션 맵을 이용해서 네, LSTM을 구하고 이 LSTM에서 이제 이 H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거든요.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끌어다가 그 HC는 그 캡셔닝 모델, 저희가 듀얼 어텐션 모델이어서 이 LSTM이 이제 듀얼 어텐션과 다이나믹 스피커에 둘 다 달려 있는데 이때 이제 얘를 조인트 트레이닝 할 때 실제로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일단은 네. A가 아니고 알파라서 네, 알파 어텐션을 말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스케일 팩터 그리고 저거 보니까 L 다이나믹인 것 같은데 네. L 다이나믹이 앞에서 어텐션이랑 그 피처 맵 가지고 구한 네. 쟤네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8로 넘어갈 때 L 다이나믹 텀이 어디로 다이나믹 텀이 왜 저렇게 굳이 만드는지. 다이나믹 텀은 13번에서 네, 들어가는 거 여기서 들어가는 7번은 무시하시고 8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V벡터라고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러너블 파라미터는 W, BD 그리고 W 여기서 WD2, BD2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HC의 경우에는 이제 캡셔닝 LSTM 모델의 이제 캡셔닝에서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 이제 HD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어텐션에서 사용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어서 이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갖고 LSTM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앞에서 구한 렐루에서 이제 비포 피처 리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이 차이를 가진 그 대표값 그리고 그 이후 이미지의 대표값 그거를 렐루 값을 통해서 한 네트워크 값에 뒤에다가 그대로 이제 캡셔닝 히든 벡터를 덧붙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설명할 때 네. 이거 저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화면에서 지칭을 해줘야 예. 못 알아들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의 코멘트인데 저기 C에 나와 있는 베리어블들이 피규어랑 어떻게 매치되는지가 좀 연관성이 안 보여서 그게 다음에 만약에 또 할 때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8번 같은 거 네. 저기 그 콜론 있잖아요. 콜론이 많아서 네네. 세미콜론? 네네. 네, 세미콜론이 논문 보니까 여기는 컨캐트네이션 오퍼레이션이다 이런 네네. 정의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글로벌한 저 L 저 세 개가 어떻게 네네.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산 정의가 있으면 좀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캣하는 연산이어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비포, 디퍼런스 그리고 애프터에 대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제 렐루 연산을 통해서 V 값이 나오고 V 값과 그 앞서 그 캡셔닝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LSTM 그 듀얼 다이나믹 모델에 LSTM이 넣어서 이 HD 그 이때 어디를 봐야 할지 이 다이나믹 어텐션 모델의 이 웨이트 값을 구하게 아웃풋으로 구하게 됩니다. HC는 어떤 HC가 이제 캡셔닝에 대한 그 전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LSTM에. 네, 그래서 그 전 레벨의 히든 스테이트
캡셔닝의 히든 LSTM 히든 스테이트가 됐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가 따로 정의된 게 아닌가요? 그건 이니셜 스테이트가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죠. 보통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노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안 했고, 이 앞선 그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냥 수식이 빵 나오면은 다 거기서부터 가로수 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좀 셀 옵티멀 때 그런 거 좀 고려해서 네. 그림만 이쁘게 뭔가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정확히 정보 전달력 부분에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이나믹 스피커 모듈 쭉 보면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좀 의문이었었는데, 여기 논문에 이제 인투이션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뭔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저 비폴이랑 디퍼런스랑 애프터를 일단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을 또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점선이 뭔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웨이트랑 하는 8번씩 저게 이제 저 어텐션 밑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매트릭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인투이션이 보니까 전체 저 7번에서 저렇게 다이나믹 레이턴트 벡터 같은 그런 걸 구했는데, 제가 비폴이랑 디퍼런스랑 애프터 중에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모듈이라는 인투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투이션이 좀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실제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에 어느 타이밍에 집중해야 될지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투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메모리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 멜루식 여기까지 이제 컴캣해서 여기까지 나오면, 그래서 논문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어디를 봐야 될지는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LSTM에서 실제로 이 문장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언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언제 어디가 변경되었는지 봐야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면서 이 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어요. 그래서 이 LSTM에 언제 이 타임 슬롯에 따라서 그 타임 슬롯에 따라 변화하는 이제 이 어텐션의 위치, 그 웨이트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의 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인트 트레이닝 한다. 그래서 아까 앞서 두 개를 조인트 트레이닝 하고 한다.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할 때 크로스 엔트리를 이용해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틀 디테일스만 있는데, 그래서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셋을 엔트로피 로스 왜 마이너스 T인지 아니요. 일단 저 16번씩부터가 조금 궁금한 게, 저 W 나온 게 식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논문에 보니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워드 특정 나왔을 때 그 워드 값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나온 워드 그리고 T 마이너스 마지막 워드까지 이때까지 네. 예측한 워드를 기준으로 그 다음 게 얼마나 라이클리한지를 찾는 그거를 계산하는 로스라고 보면. 네. 목소리 그 해주시가 하는 건데 저 노테이션 틀린 것 같아요. PW가 로간에 들어가면 안 되나? W가 소프트웨어 싸우고 P세터 P세터 W가 로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W가 소프트맥스라면서. 우선 논문 안에는 그렇게 들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논문이 틀린. 논문이 노테이션.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된다고? 네. 결 붙은 게 결이 그라운트루스 타겟 그라운트루스 세퀀스가. 근데 그라운트루스를 또 그라운트루스를 주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아니 저기 뭐야 W가 P세타를 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P세타는 또 들어가면 또 되나? 아니 세타가 네트워크 파라미터. W가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라면. 네. 그거 자체가 P세타에 대응되는 건데. WT가 제 생각에 그라운트루스 인덱스여야지. 만약에 저게 맞으면. 어디 인덱스? T만 있어야 된다. 아니. W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그러니까 인덱스여야지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WT가 소프트맥스 아웃풋이고 W라는 밸리어블 자체가 프로버빌리티에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P세타 안에 인풋으로 넣으면 그게 무슨 맞네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그라운트루스래. 여기 별이 그라운트루스를 타겟으로 나와서 수식이 논문에 좀 틀리게 나와요. 네, 그래서 수식이 조금 틀린 것 같다. 그리고 에런 레귤라이제이션은 에런 레귤라이제이션도 보고 그런 거 설명이 안 돼 있는 거. 설명 안 한 거. 혹시 그 파악을 못했던 거면은 그냥 파악을 못했다 다시 알아보고서는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요.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읽을 때 꼼꼼하게 잘 읽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디테일스입니다. 그래서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4가지 모델에서 하는데 이제 이 플루언시와 시밀러리티 그리고 GT 값과 비교해서 이제 이 아웃풋이 저희가 센텐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루4 여기 사용되었듯이 블루4, 사이다, 그리고 메테오, 그리고 스파이시스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밸리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얼마나 이제 향상도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캡트 픽스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픽셀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픽셀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캡셔닝을 하는 방식이고 캡션 리프레젠티브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였듯이 이 X 디퍼런스 이미지 피처 값을 뺀 상태의 그 피처 값을 이용해서 그 캡셔닝을 하는 방식, 그리고 캡션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어텐션 모델, LSTM 어텐션 모델을 이미지 전체에 사용한 방식이고, 캡션 듀얼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페어에 LSTM을 각각 붙여서 이 차이 값을 이용해서 그 네 가지의 밸리데이션 모델을 수행한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단계적으로 맨 위에 픽셀와이즈로 뺀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피처 값을 이용한 방식, 그 다음에 어텐션을 이용한 방식에서 지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더 정확도,
그리고 플루언시가 정확도라고 표현하는 플루언시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듀얼 어텐션으로 이미지 페어에 각각 적용했을 때 실제로도 미미하지만 임프루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 어텐션 다이나믹 모델, 저희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그 듀얼 어텐션과 이 뒤에 다이나믹 스피커를 분리해서 LSTM을 학습시키는 이 방법에서 크진 않지만 조금 더 임프루브먼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6개의 저희가 다른 타입에 대해서 이 실험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이제 메테오 모델에서 드랍이 있을 때만 이 성능 향상이 없었는데, 이거는 논문 안에서는 그 어규먼트 데이터 이제 라벨을 그 데이터 피처를 이제 어그멘트 하면서 드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없어졌는지를 그 전 이미지 앞서 보신 모델 같은 경우에서 이 비포 이미지에서 이 어떤 오브젝트가 사라졌는지를 학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애프터 이미지에 대한 이 피처 리프레젠테이티브 값을 조금 더 의존하게 되는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사라졌을 때는 사라진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이 비포 이미지와 비포 피처에서 이 사라진 오브젝트의 특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취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다른 모델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사이다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향성이 없었고, 뭐 이런 경향성이 다른 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일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랍이 뭐예요? 애드의 반대되는 장면을 네, 정확합니다. 빼는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애드는 팍 올라갔는데 드랍은 성능 개인이 굉장히 적은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두 개 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면은 시퀀스를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레이닝 할 때 그냥 비포 애프터로 바꿔서는 애드하고 드랍을 플립시켜서 넣어두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이 모델에서는 그냥 비포는 전부 비포에 넣고 애프터는 애프터에 넣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은 걸로 추정합니다. 세팅이 하나 되는 것 같은데. 네? 세팅이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그거 포인트. 아까 엔트로피 로스 폼 중에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 이 부분 제가 다시 랩업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식 한번 가볼까요? 네.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에런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어텐션 액티베이션을 죽이고자 일단은 에런 로스 같은 그런 좀 스파시티를 뭔가 다른 거에 정확한 거 하나에만 조금 더 집중하게 하려고 넣어주고,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엔트로피도 결국에는 얘가 분장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하나에 좀 집중되고 나머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그런 프로버빌리티를 낮추는 식으로, 엔트로피가 결국엔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엔트로피가 낮아지도록 저거는 이제 높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높아지도록 맞을 것 같아요. 높아지도록 그러면 다 비슷하게 비슷한 프로버빌리티로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여기 논문에 보니까 그럼 풀리기 나는 에런이랑 엔트로피가 그러면 반대 역할을 해주는. 엔트로피하고 에러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반대로. 네,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줌으로써 에러는 스파스하게 조금 더 하나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엔트로피로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서 좀 밸런스를 찾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다 세타에 걸리는 거죠? 로테이션이 없어. 컨스트레인트는 어텐션에 걸리는데 세타가 돼. 레귤라이제이션은 그 어텐션에 걸리고 그걸 가지고 세타에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저걸 보면 이제 그 스파셜 어텐션하고 시멘틱 어텐션하고
경향성이 뭔가 다른 걸 관찰해서 저런 레귤라이제이션을 있는 것 같은데 스파셜 어텐션은 오히려 엔트로피가 크게 막 이렇게 블러리하게 나오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시멘틱 어텐션은 콜랩스되는 이펙트들이 있었으니까 저 반대되는 레귤라이제이션을 그렇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트리에서 생각해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에러는 스페이셜 어텐션 마스크에 사용되고 엔트로피는 뒤에 다이나믹 스피커 거기에 걸리는 데가 다르네. 네, 다르게. 보통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그 걸리는 파라미터를 노테이션 하지 않나요? 보통 표시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표시해도 알아듣지 않을까? 라고 넘어가는. 근데 이제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 수식에 그라운드 스미스지 뭐. 저도 뭐 옛날에는 저런 걸 되게 엄밀하게 표시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이제 논문 보면은 뭐가 옵티미제이션 되는지 분명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그럴 때는 좀 개강 생략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딱 봤을 때 헷갈릴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넣는 게 좋죠. 적어도 함수form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인풋은 어텐션이 어떤 어텐션인지라도 표기를 해주는 게 좀 더 헷갈리죠. 왜냐면 다 헤드에만 걸리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엔트로피나 에러나 이건 좀 걸리는 데가 다르게 쓰여서 도를 좀 다르게 걸어준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도메인에서 스팔시티 레귤라이즈 걸어줄 때 뭐 하나 둘 중 하나 정도 쓰는 아니면 둘 다 쓰거나 둘 같은 도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좀 다르게 걸어준 게 신기한 거. 그러니까 저 엔트로피가 스파시티 텀인데 다이나믹 스피커가 스파스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안 걸어도 스파스 하는 것 같아서 언스파스하게 익스플로레이션 가능하게 그래야지 어텐션이 0이 되지 않아서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파게이션 될 때 제로가 되면은 학습이 잘 안 되니까 논제로 어텐션으로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유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맞죠? 저렇게 학습해놓고 테스트할 때는 그냥 더 콜랩싱해서 시멘트 어텐션을 더 이렇게 이렉트레이션 해서 가장시켜서 쓰는 게 더 성능이 좋을 확률이 MMO와 퍼트링 학습은 저렇게 익스플로레이션 하듯이 퍼트려서 하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좀 피키하게 셋업시켰나. 그리고 아까 실험 부분에 질문 있었는데 사이더나 매트나 엑스파이스 얘네들이 아까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게 매트릭인가요? 네, 매트릭. 데이터. 매트릭이요. 네. 네, 매트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캡셔닝 도메인에 사용되는 매트릭. 네. 캡셔닝 도메인에서 얘는 플루언시나 이제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매트릭인 걸로 알고 있고. 매트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만. 네, 그래서 드랍 부분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포인팅 게임 어큐레시 리저트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듀얼 어텐션 모델이 얼마나, 앞서 어텐션 모델은 2개만 있었잖아요. 그 픽셀이랑 이제 리프레젠테이티브한 그 피처 값으로 캡셔닝을 한 2개의 모델 빼고, 그리고 이제 어텐션 모델, 그리고 듀얼 어텐션 모델, 2가지의 이제 별도 LSTM을 적용한 2개의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모델이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변경된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포인팅하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은 아까 이제 DDLA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디퍼런스 캡셔닝 모델, 이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도 저희 학습된 저희 이 모델이 캡셔닝을 잘 하는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거의 비슷한 모델을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얼 어텐션 저희 모델과 그리고 DDLA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거의 근접하게 저희가 라벨링을 하거나 또는 더 플루언시한
플루언트하게 이 모델이 실제로 캡셔닝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스트 체인지 캡셔닝이 가지는 결론으로 로버스트 체인지 캡셔닝이 가지는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인트리 로컬라이즈 이제 두 개의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체인지를 캡셔닝하는 모델에서 이 로컬라이즈가 가능한 이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레버 체인지 데이터셋이라는 클레버 데이터셋을 변형해서 이 5개의 변화값 그리고 하나의 디스트랙터 이게 이제 변화하지 않은 이미지 페어도 이제 발견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논문을 풀어쓰려고 했던 시도가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변화한 건 되게 흔한데 변하지 않은 것도 검출을 해야 한다 하면서 논문을 접근한 게 조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에서 우리 모델이 딱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제 앞서 제시되었던 다른 논문들의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 컴포넌트마다 조금씩 변화를 가지면서 이래서 우리 논문이 그냥 정말 호록으로 뭔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거를 다 조합했더니 정말 우리 모델이 좋은 게 맞다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보여준 것이 접근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